지금 마을이 하셨는데 괴베클리에서는 마을이 안 나왔어요. 괴베클리 태페 주변에서도 주거의 양상들이 확인이 되고 양상이 있어요.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거 짓기 위해서 근데 요즘 이론은 자,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이 발견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뒤바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유적지 괴베클리 태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역시 고고학 끝판왕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괴베클리 태페,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름도 너무 생소해요. 어떤 유적지인가요? 괴베클리는요, 배불뚝입니다. 테페는 일종의 그 언덕이고요. 우리 아저씨들 배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이 귀여운데요? 예. 근데 뭐 아저씨들은 귀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반건조 지역인데요. 볼록 솟아나왔어요. 동산처럼. 근데 이게 약 한 12,000년 전 유적이에요. 20년 전부터 이게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 대부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랬었어요. 그러한 저희들의 입을 싹 닫게 만드는. 왜냐면은 2018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정도로 이미 공인받은 획기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쓰는 그러한 유적이 맞습니다. 예. 음모론이 아니군요. 제가 이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처음 봅니다. 왜냐면은 저뿐 아니라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다들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가서 직접 조사도 해보고 같이 보고 수많은 토론 끝에 이거는 맞다. 이제 우리가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규명하자는 쪽으로 됐고요. 다양한 유적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괴베클리의 위치는 튀르키예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인데요. 참고로 시리아하고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사실 이 터키 자체가 아나톨리아 반도가 아나톨리아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적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적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그냥 간과하고 쓱 지나갔죠. 근데 지난 1994년부터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라는 사람이 발굴을 해요. 스톤헨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고인돌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예요. 근동 지방이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많을 수 있지 했는데 발굴을 해봤는데 연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직경이 300m쯤 되는 유적인데요. T자형으로 돌을 짓는데 높이가 500m예요. 그냥 돌을 세워도 이게 힘든데 위가 무겁게 하는 T자형으로 세운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그 유적지가 왜 신전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게 동그랗게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게 좋게 되어 있고요. 이 숭배물, 거대한 거석 기념물입니다. 초원에는 사슴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대한 돌을 세우고 이게 심지어는 3m 이상 되는 사람의 그 조각상을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전으로 보통 판단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을 덧붙이자면 좋습니다. 처음에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 이 시기 자체가 인간이 거의 정주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엄청나게 거대한 건축물이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어떤 인간의 생활용 공간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T자 기둥들에 동물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동물들이 4개의 시설에 규칙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A에서는 뱀이 많이 그려져 있고 B에서는 여우, 그다음에 C에서는 멧돼지, D에서는 이제 독수리 같은 새들 이 주로 많이 그려져 있어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이 어쩌면 여러 부족들의 토템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건 의뢰 시설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손과 팔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을 얼굴로 보면은 그렇게 사람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당시 이걸 만들던 사람들의 어떤 상상계가 반영된 구조물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거를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더 올라간 또 나왔어요. 카라한테페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13,000년까지 올라보는데 또 나왔어요. 카라한테페에서 발견된 거는 이제 좀 약간 좀 모양이 웃기긴 한데 성기 숭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이 주로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또 다른 논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예, 이게 북유 사회가 등장했던 것이었냐부터 시작한 이게 어떠한 것이 나와도 다양한 견해가 다 논문으로 등장한 게 바로 괴베클리 태페예요. 이 시기를 근동 고고학에서 부르는 그 연대명이 있어요. 보통 이제 PPN이라고 부르거든요. PPN. 신석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인데 어떤 식량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기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PPN을 PPNA랑 PPNB로 구분을 하는데 이 괴베클리 태페의 유적은 PPNA와 B 전부 다 걸쳐서 있는 유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기 그 프리퍼터리 피리어드는요, 구석기가 신석기 넘어갈 때 한 번에 확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요. 사실 이게 재미있는 게 그 전까지는 어떠한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 한번 이제 건축물 지어볼까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반대였던 거였어요. 농사의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농경보다 종교가 먼저 시작됐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는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종교나 정치, 관계, 수많은 것,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하나씩 도입됐다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광민수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퀘베클리 테페에 대해서 아주 놀랍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야. 그리고 실제로 퀘베클리 테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그 이전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센세이션한 유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 시대의 나투피안 컬처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어요. 나투피안 시대 동안에 이미 퀘베클리 테페에서 나타날 법한 어떤 요소들이 이미 충분히 축적이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야생에서 재배하던 작물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이 어느 정도 관리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동시에 수렵 채집도 계속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의 사람들은 PPNA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정주를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어떤 마을을 형성한 건 아니고 대략 한 직경 한 50km 정도, 40-50km 정도 되는 범주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삼으면서 굉장히 살아갔던 것 넓은 같은데. 지역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수렵 채집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반경을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포스트가 있고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서 채집을 해가면서 사냥을 해가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계 경제의 중요성보다 앞서가지고 먼저 의뢰가 먼저 중요하게 여겨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적이고, 추정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사회들, 그러니까 여러 마을들 한데 모여가지고 무엇인가 이제 의뢰를 했을 법한 공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이 하셨는데 퀘베클리에서는 마을이 안 나왔어요. 퀘베클리 테페 주변에서도 주거의 양상들이 확인이 되고 양상이 있어요.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걸 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지었을 거라는 공산이 크고, 근데 요즘 이론은 실제로 주거가 그 퀘베클리 테페 주변에서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퀘베클리 테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범주가 큰 영역에서, 뭐 이를테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 상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강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가장 상류 아래쪽에 이렇게 그 고산지대가 있어요. 게르무식 고원이라고 하는 고산지대가 있고, 그 앞쪽이 그 하란 평화라고 하는 엄청나게 광활한 비옥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영역 전체에 살던 커뮤니티들이 다 같이 모이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하는 연구자들이 있고, 퀘베클리 테페가 대표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들이 모두가 각자가 우리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초기 형태의 국가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연구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가 탄생하는 거는 이것보다 이제 훨씬 후죠. 뭐 이집트라든가, 뭐 저쪽 수메르라든가, 뭐 이런 시대가 되어 기원전 3,100년밖에 안 돼요. 12,000년, 3,000년 때 과연 그때 국가가 있었다라고 본다는 건 결국 국가가 어떠한 그 정의로 볼 것이냐인데, 분명히 사원은 엄청나게 등장했었어요. 실제 카라한 테페 주변에서 사람들이 머물렀었던 지역 발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유무를 분석을 해봤는데, 뭔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면은 뭔가 새로운 도구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니요. 그냥 구석기 때부터 이어지던 깨에서 만든 그러한 글깨, 화살촉 이런 거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정리하면서 국가라는 단계가 있어서 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원은 그 사람들을 하나 뭉치게 하는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교회를 세웠다인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교회나 사찰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신심이 그와 같은 거대한 것을 만들고, 정작 본인들은 되게 사는 게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비록 못 살아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거대한 교회 내지는 거대한 절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 못하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을이 거의 없었고, 마을이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규모는 작았기 때문에 수립체지민들인데 그들을 왜 모이게 했을까? 이때 그 인구 추정해 보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은 있어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해요. 한 번씩 축조를 할 때마다. 재미있는 게 또 쉽게 말하면 근친혼을 피하면서 존속할 수 있는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500명이다라는 결과도 봤어요.
괴베클리 테페가 또 웃기는 게 이와 같은 종교적인 심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학과 기하학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수학과 기하. 왜냐하면은 현재 6개 정도의 이렇게 원형의 뭐 어떻게 교회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게 발견됐는데요. 그게 직경이 한 30m쯤 되는데 그 안에 이 T자형 돌기둥이 200개 나왔거든요. 근데 자, 돌기둥이요. 하나가 5, 6m인데 무게가 약 20톤이에요. 와. 우리 강화도에 있는 그 고인돌 있죠. 네. 유명한 북방식 네. 고인돌. 네. 그게 20톤짜리거든요. 엄청나게 그 발달된 수학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하학도 필요하고. 근데 글자는 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고인돌보다 더 이른 시기인 거죠. 훨씬 느리죠. 고인돌보다 약 한 9,000년이 올라가죠. 일반적으로는 그 괴베클리 테페의 그 석재 구조물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500명 가량의 남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이 이론은 슈미트의 이론인데 이분은 이제 이 500명을 민족지적 유출을 통해 가지고 잡은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니아스 섬 원주민들이 비슷한 규모의 석재를 이렇게 옮겨서 세우는 걸 보고 한 500명 정도면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최신 연구인데 이분의 거의 후계자격인 고고학자가 독일 고고학 연구소 소속의 그 모리츠 킨젤이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실험을 해본 거죠. 해보니까 야 50명이면 되겠는데? 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괴베클리 테페를 짓는데 동원되는 인력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이제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15,000년이라는 숫자를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15,000년 정도 전후에서요. 큰 사건이 몇 개 일어납니다. 예컨대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들이 건너가요. 베링해에서. 16,000년, 15,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토기가 만들어지고요. 저희가 역사 시간에 구석 시대 토기 없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은 맞지 않아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돌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동 지역에서는 다양한 이런 석재 교회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빙하기에서 현재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각자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전까지 있었던 주로 검치호라든지 매머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빙하기가 끝난다는 건 단순하게 추위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내가 먹는 요리, 생활 방식, 사냥 방식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폐쇄된 사람들의 어떠한 예술이었던 게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죠. 과도기적인 시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유적지네요. 그리고 이제 괴베클리 테페는요. 쓰다가 약 한 1,000년쯤 써요. 그런 다음 갑자기 없어지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일이 흙으로 부어서 묻어버려요. 일부러. 왜 묻었을까요? 이게 사실 흙을 의도적으로 묻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오랫동안 정설로 얘기가 됐었는데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의도적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이론을 반박하는 연구들이고 그 연구의 근거는 덮었으면 일괄적으로 층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만 그렇고 다른 데는 또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이 괴베클리 테페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폐기되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딱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덮는다는 거는 그 당시 노동력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고요. 유적을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죽였냐 안 죽였냐 그 문제인데 저는 그거를 죽였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이 빙하기가 다 찾아오고 다시 완벽하게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사회로 재편되는 상징성의 하나의 선을 긋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석기 시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마을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한 몇천 년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나오거든요. 이래서 초고대 문명설. 이거 인류 리셋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괴베클리 테페는 초고대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초고대 문명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들이 있죠. 이집트나 문명. 메소포타미아나 이 문명들 이전에 어떤 대단한 문명이 있었고 사실 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뭐 인더스 문명이나 이런 문명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초고대 문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집트와 괴베클리 테페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를테면 이 괴베클리 테페는 대략 한 9,000년 정도 전이 되면 폐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기원전 한 6,200년 정도가 되면 잠깐 다시
이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예, 있었어요. 아주 잠깐 떨어져요. 잠깐. 네. 그때 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강 그 상류 지역에 네.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농사도 거기서 많이 짓고. 네.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하류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지역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훗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끼쳤을 뭐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거대한 어떤 그 의뢰 공동체였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초고대 문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göbekli tepe를 항상 뭔가 되게 동떨어뜨려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놀라워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라트비안 컬처랑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göbekli tepe 그 내부에 세워져 있는 T자형 석재 기둥이 사실은 사람의 모습을 그 형상화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이 어떤 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조상 숭배의 전통은 라트비안 컬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개골 숭배도 합니다. 사람의 두개골을 집 주변에다가 놔둬요. 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나톨리아 동남부의 PPN A 시대 때 인골들의 유전체와 나투피안 지역에서 출토된 인골들의 유전체를 비교를 해보면 약간 20% 정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의 시초는 예. 달리기를 비유한다면은 달리기 시작한 거는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또 하나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꺾이고 계속 합쳐지는 것이 역사다. 왜냐면은 göbekl리가 가다가 엎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마을로 기반이 된 차탈 회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몇천 년 지나니까 고대의 근동 문명과 이집트가 등장하고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각 시대마다 자기네들이 특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소는 다 달랐다는 것이죠. göbekl리와 상당히 비슷한 게요. 만주에 있는 홍산 문화가 있어요. 물론 연대는 다르죠. 네. 5,500년 전인데요. 네. 홍산 문화가 göbekl리와 상당히 유사한 게 뭐냐면요. 집자리 자체는 되게 작아요. 다른 거는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전만 거대해요. 그러니까 적석총 돌로 만들어서 사제의 무덤이 있는데 이야. 그 옥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옥들이 청나라 시대 때까지 이어진 옥의 기술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모든 게 피크를 만들었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홍산 문화의 그 거대한 적석총 신전들도요. 갑자기 버려져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약 한 4,000년 전부터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기후도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는 제사 중심이 아니라 교역 중심으로 해서 성을 만들어서 강 따라서 교역을 하는 마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게 또 등장해요. 그 다음에 같은 데 뭐가 나오냐? 유목 문화가 또 등장해요. 같은 지역인데 시대를 달리해서 계속 있다 없어지고 왔다 갔다. 예. 그래서 기후와 자기의 기술이 잘 맞아서 성공시킨 사람들은 이렇게 göbekli 같이 거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라졌다가 몇천 년 뒤에 갑자기 또 꽃피울 수도 있겠죠. 초고대 문명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집트 벽화에 헬리콥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있죠. 있어요? 예, 있어요. 아, 정말로요? 예. 근데 이거 그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랑 주제가. 초고대 문명설. 이게 사실 다 음모론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초고대 문명설은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의 그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그 아비도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 세티 1세,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19왕조 시대의 파라오가 지은 신전이 있어요. 오시리스 신의 숭배 중심지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곳이에요. 아마 이집트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신전이에요. 이야. 근데 이거를 세티 1세가 다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아들인 람세스 2세가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신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상인방에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글귀가 원래는 이제 그 세티 1세 이름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람세스 2세가 당연히 여기는 내가 마무리를 지으니까 내 이름을 써놓고 싶은 거죠. 자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구나. 그렇죠. 람세스 네. 2세는 또 약간 그 자의식 과잉 파라오이기 때문에 관종. 그러니까 관종도 그런 관종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지우고 네. 자기 이름을 새로 파내요. 보통 이집트에서는 글씨를 쓸 때 석재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네. 글씨를 쓰거든요. 그걸 지우려면 일단 거기다 회를 칠해요. 그래서 다 말린 다음에 다시 파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넣었었던 회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글씨가 이중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우연으로 진짜 헬리콥터예요. 그리고 우주선도 있어요.
게다가 뭐 잠수함 혹은 뭐 탱크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스포츠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글씨가 교묘하게 겹치면서 겹쳐 있는 거죠. 근데 이집트 문자가 상형 문자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자를 아는 분들이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있으면은 그걸 완벽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문자를. 근데 이제 문자를 모르는 분들이 가서 이제 보고 직관적으로 아 이건 헬리콥터다. 고대 이집트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슈퍼 테크놀로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 거의 투영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헬리콥터가 발전을 꽤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이는 헬리콥터는 7, 80년대 유행했었던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현상이 돼서 보이는 거고요. 저도 가끔씩 연락 오는데 구석기 시대 때 주먹도끼 봤는데 똑같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방에 자기가 볼 때 석기가 보이신다는 분들 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헬리콥터도 아마 이제 그분들이 한 20세기 봤으면 그러면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고대 문명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고고학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 초고대 문명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괴베클리 테페가 모든 저의 생각을 바꿔놨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2000년 초반까지 가장 큰 논쟁이 토기의 기원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토기 나온 곳이 그때까지는 일본이었어요. 네. 15,000년 전. 근데 90년대에 개방되니까 러시아 극동 지역, 중국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석기 시대였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뀐 거 신석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점에 그러니까. 근동에서는 토기도 없지만은 그냥 이 타자석기 가지고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구석기 내지는 만년 이전이면 다 원시 시대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지능 자체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힘을 모아서 기술을 개발할 때 아무도 생각 못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즉 문명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기후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놀라지 말자. 뭐가 나와도. 예. 명언이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벗어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정보의 유통 속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괴베클리 테페도 마찬가지인 게 근동 전체의 그 선사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그 역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놀랍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경악할 만한 그런 유적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제 고고학 유물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기 직관을 투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맥락에서 그 유물을 살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현대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이 관점을 그 유물에다가 투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모론적인 초고대 문명설들은 거의 대부분 그 직관이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현대인이 그 중에서 이렇게 과거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 원래 만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괴베클리 테페 앞으로 끊임없이 유튜브에 재생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예, 제 생각에는 몇 년 지나면은 저희들의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 요건 2024년도 7월까지의 이야기라고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10%도 지금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요. 전체 규모 10%도 발굴이 안 돼 있고요. 네. 그걸 다 발굴하려면 70년 얘기하는데 100년 넘게 걸릴 거고 발굴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발굴이 끝난 상태지 이해가 끝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기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괴베클리 테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 오늘 괴베클리 테페 이야기 어떠셨는지 마지막 최종 발언 부탁드립니다. 괴베클리는 고고학이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언제나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고학이고 바로 그 정점에는 괴베클리가 있다. 저는 이게 괴베클리 테페가 그래도 비교적 고고학 애호가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좀 더 널리 알려져서 네. 이 근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이 한국 사회에서 증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동은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양대 산맥이지만 사실 이 친구들도 이 괴베클리 테페에 비하면 또 이 괴베클리 테페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문화과 역사 과정에 비하면 또 젊은 유적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괴베클리 테페와 초고대 문명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물론 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과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